국제유가가 급락했다. 코로나19로 원유 감산 공조가 무너진 것이 그 배경인데 과연 유가 급락 이 시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본다. 네, 계속해서 시장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한 번 급락하고 이렇게까지 큰 파장에 몰고 온 배경에는 또 유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뒤숭숭한 가운데 또 사우디와 함께 유가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베스투자증권, 이베스투자 투자전략 신중호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또 이렇게 크게 급락하면서 네네. 유가 인버스 ETF가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이런 급락이 나온 건가요? 이제 뉴스 플로우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공조가 좀 깨졌어요. 네. 어제자로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러시아가 이제 한마디로 감산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이 하락하는 지금 30불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했다 이런 사이클인데 결국 오펙이 제시한 추가 감산안 불발이 됐고 그리고 3월 말까지 종료된 현행 감산 조치가 연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최근에 코로나19다 아니면 경기가 조금은 좀 부진하다라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유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감산도 지금 나타나지 않을 조짐이 보이자 급락이 나온 것인데 유가 급락으로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정유화학 업종에 미치는 여파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셰일가스,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기억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2015년에도 유가가 30불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결국에는 공조, 더하여서 이제 셰일 업체들 중에서도 좀 살아남는, 그러니까 BEP가 좀 낮은 수준, 기술이라든지 생산성이 좋아서 30불 언더에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조금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예전보다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불 언더 내지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이 수준을 버텨낼 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거가 당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후차적으로 이제 약간 셰일 업체들이 도산 내지는 아니면 감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유가가 일정 부분 반등 내지는 안정을 찾아가는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이 정유주하고 화학주가 비단 요번에 유가가 안정을 찾는다고 해서 또 될까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수요 자체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정유는 또 스프레드가 또 계속 악화되고 있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재료가 싸졌기 때문에 마진에서는 좀 괜찮지 않겠냐 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믿을 거는 또다시 감산에 대한 기대밖에 없는 것인지 투자자분들은 좀 의아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인데 왜 감산을 안 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치킨 게임인 것 같아요. 치킨 게임이고 기본적으로는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한 내지는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셰일가스, 셰일 업체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 내지는 어떤 경쟁자로서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네. 자기들의 어떤 밥줄이었는데 수출까지 하겠다. 실질적으로 그 수출로 인해서 다른 이제 MS가 뺏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거를 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 이렇게 유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했을 때 고용의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상당히 낮은 비중인데다가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리세션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하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한 또 호재까지는 좀 아니지만 이제 그 비용 세이브가 되거든요. 비용 절감이 돼서 소비가 살아날 만한 여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에 바로 직격탄을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돼 가면서 러시아도 당장 오펙과 바로 선을 그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또 합의를 해보겠다라는 거랑 아직은 좀 이제
더 관망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미 하루 만에 30불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감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뭐 배럴당 20달러까지도 전망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멀리 봤을 때 지금은 분명히 낮은 단이라는 네. 거는 맞으니 정유화학 쪽을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닌 네.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시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유가 하락에 따라서 무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을까요? 뭐 당연하게도 유가를 사용하고 원유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긴 한데 네. 예전에는 이제 항공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 같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그거와는 좀 약간 중립적인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뭐 IT 이 기업들이라든지 뭐 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고 실질적으로 최근까지 유가 베이스의 내지는 옛날 시크리컬의 산업들이 시장을 끌고 왔었던 그 장이 아니었거든요. 네. 지난 10년간. 아마 다시 또 시장이 좀 약간 불리시하게 바뀐다 그러면 유가 베이스기보다는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나 아니면 IT 이런 쪽으로 더 몰아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여기는 여전히 공급 과잉이고 여전히 수요가 부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이야기해 주셔서 네. 최근에 디램 가격의 상승을 네. 점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수요는 줄겠지만 워낙 많이 빠졌던 디램 가격인 만큼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부진한 것들을 다 상쇄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IT 쪽은 좀 좋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놀랍게도 최근에 서버 디램 수요 강도가 오히려 예상보다 좀 강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격이나 네네. 뭐 언택트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일단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선 약간 좀 피크아웃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스팟 가격이 이제 반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아니지만 2분기 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약간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일단 이쪽 시장에서는 크게 코로나19나 내지는 또 우리가 번외로 보고 있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유가나 이런 경제적인 외적인 이벤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오히려 좀 반사 이익 내지는 생각보다 괜찮은 어떤 펀더멘탈이네라는 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비 네. 변경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봐야 될 만한 사안들이 있는지요? 종목 변경이 좀 많아요.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23개 정도의 종목 변경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모멘텀이나 뭐 약간 수급을 고려해 보면 저희도 뭐 정근당 뭐 홀딩스, 네. 뭐 한국 카본 같은 것들이 좀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원 같은 경우에 저희 하우스에서도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1분기 성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더 핫해진 게 결국은 면역력이다. 거기다가 건기식이라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서흥이 엄청난 아니면 상당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그 공장을 이전을 하면서 캐파 증설을 했었는데 네. 수익 가동률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다 이제 가동률을 올릴 수 있었고 이제 고정비를 이제 다 커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중형주 변경도 있지만 기본적인 실적 그 모멘텀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슈도 있지만 성 자체적인 모멘텀도 네. 있기 때문에 또 꼽아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3월 우리 증시의 전망과 함께 이제 코스피 예상 밴드, 맨날 예상 밴드를 여쭤보긴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3월은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경기 침체로 가거나 아니면 조정 국면에 가거나에 대한 그 기로에 있는데 설사 조정 국면이라 하더라도 최초에 발생했던 변동성이 조금은 봉합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걸렸었다라는 시간. 왜냐하면 그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경제 지표나 실적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향 조정됐는지를 좀 사람들은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 기간과 함께 또 그 사이사이에 정책 담당자들, 이를테면 통화 정책을 쓰는 중앙은행이 얼마나 금리를 내려주느냐, 하다못해 FOMC에서 금리를 더 내려주거나 추가 양적 완화 내지는 약간의 다른 어떤 통화 정책을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대 심리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 내지는 2분기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낼 때
회사들이 가이던스를 내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좀 약간 바닥을 지나는 국면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돼.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수 밴드는 이게 빠질 때는 어디가 빠질지 사실 잘 모르지만 사실 2000 이하에는 매력적인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 이하에서는 좀 매수 구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감안한 매수 구간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또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한 2200에서 2300이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가격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좀 약간 주도주였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IT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은 소소히 조금 모아가는 기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힘을 내봐야겠죠. 지금까지 신중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